네, 현재 채권 시장은 전례 없을 정도의 3연속 손실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채권 대학살 시기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깊은 채권 하락장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 닷컴 버블 또는 금융위기와 버금가는 채권 시장의 붕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CBO 자료에 의하면 22년도에는 1,700억 달러를 이자로 지급을 했는데 23년에는 7,110억 달러를 지불했으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래프처럼 평균 이자율이 22년 1.5%에서 현재 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추이라면 연간 이자 비용을 몇 년 안에는 1조 2천억 달러 정도 써야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수준에 들어섰다라고 보고요. 지금의 이자를 구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펀더멘털리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업용 부동산에 있습니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판매가가 13년 만에 가장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이치겠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긴 한데 대략적인 이해와 흐름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크 요인을 보고 있긴 하지만 딱 그 상업용 부동산으로만 경기 침체가 촉발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갖는 정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한 5개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사무실, 아파트, 소매, 숙박, 산업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가격이 고점 대비 10% 하락했다라는 것이고 이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80% 정도 줄었고요. 아무도 안 산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은행 대출 자산의 대략 24% 정도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은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24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1.1조 달러입니다. 보시면 23, 24년 합쳐서 1조 1천억 달러고요. 23년 지금 10월이 다 지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대출 규모가 상환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대략 절반 정도가 24년 만기 도래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상업용 부동산의 모기지 대출 규모가 4.5조 달러니까요. 24년 안에 1.1조니까 결국에는 듀레이션이 짧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상업용 부동산, 은행들이 대출해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원금 일시 상환이 많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거의 45%, 50%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산 규모 1,800억 달러 미만의 중소은행들의 비중이 70%, 중소형 은행들의 비중은 높아지고 대형 은행들은 계속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용 부동산은 종류를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왼쪽 차트부터 보시면 아파트와 창고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수요가 꽤 괜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 보시게 되면 쭉 떨어졌죠. 왼쪽이 공실률입니다. 공실률이 떨어지고 사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무실만 두드러지게 거의 20% 가깝게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차트는 보시게 되면 임대료입니다. 아파트 임대료 치솟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산업도 치솟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와 창고, 산업용, 상업용 부동산은 견조한 수요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보시면 공실률은 낮아지고 있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죠.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2005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산업은 치솟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잘 나가고 있는 이 아파트와 산업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24년 만기 도래가 1.1조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파트와 산업을 제외하게 되면 0.6조 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6천억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이미 절반 정도는 23년에 도래했던 대출이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되겠죠. 온라인 쇼핑몰들이 창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 이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LTV 비율도 낮췄고요. 부채 상환 비율도 높였습니다. 이 옅은 색, 하늘색이 부채 상환 비율인데 이거 인벌트한 거군요.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에는 금융위기 전보다 금융권들이 손실 비용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운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오른쪽 차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08년도 위기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의 누적 손실이 지금 1년, 2년까지는 1% 미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것은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높아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을 청산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부실이 돼서 대출기관이 이를 청산을 하는 과정이 지연현상이 생긴다는 뜻이고 이 뜻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당장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산할 것인가 또는 대출 연장을 선택해서 시간을 지연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디폴트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은 사무실을 중심으로 상당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부실에 대한 걱정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재택근무라는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고금리 환경이 맞물려 있어서 이게 과연 대출 자산의 부실이 일시적으로 그칠 것인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자체의 부실만 놓고 이게 확대된다라고 우려하기보다는 이와 더불어 고금리 환경에서 맞물려 벌어지는 대출 축소, 자금 경색이 아마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24년 기업체의 상환, 리파이낸싱의 규모가 23년 대비 크게 늘어났잖아요. 결국 이 부분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우려가 함께 맞물려 자금 경색의 우려가 생긴다면 또 다른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진짜 문제는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대출의 부실, 이 상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SBB 파산과는 다른 양상의 리스크라고 봐야 됩니다. 쭉 보셨듯이 사무실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 거기에 회사 등급이 낮은 회사채 위주로 대출을 했던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는 결국에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렇게 과대해서 볼 만한 부분도 없고요. 다만 그렇다고 또 안전하다고 볼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결국 얽히고 설킨 자금 경색의 문제가 함께 트리거가 돼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